오케이, 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그 건강이랑 식품의 과학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끝날 거고요. 가능하면 이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답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번 주 수요일 13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 6, 7교시에 생활과학 수업이 들었는데 요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때 지금까지 받은 프린트 검사를 할 거고요. 빈칸 다 채워서 프린트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자율 보고서 주제 정한 거 있지? 선생님이 양식을 줄 거니까 바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실험 준비물 같은 거를 준비할 사람들은 준비해오고 이거 자율 보고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 가져올 사람들은 가져오시고요. 이걸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 개인 노트북이 있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노트북이 있는 사람들은 한글 파일, 없는 사람들은 자필로 선생님이 나눠준 양식에 자신의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써주면 좋겠냐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정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험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기본적인 실험에 대한 잘 보고서가 양식이 있잖아요. 뭐 실험의 목표며 실험을 하게 된 동기며 그리고 뭐 실험 과정과 준비물과 실험 과정과 결과를 적어주고 결론을 도출하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적는 그 실험 보고서의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잖아. 이런 거를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한 어떤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글씨가 좀 엉망인데 이해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 일단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가까워지게 된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 한창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이제 코딩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 그 사회적 배경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도 있으며 요즘에 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죠. 바이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 배경을 적어주고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쓰겠습니까 하는 그런 설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첨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생물학 무기를 내가 집중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생물학 무기를 내가 집중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 시에 이런 생화학 무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역사와 생화학 무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적어주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생물학 무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한 어떤 예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한 명 한 명이랑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바른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 갈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계약하면 금요일날 보고서를 완성을 할 것이다. 바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필시험,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1회고사죠. 1회고사는 볼 수도 있는데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약 20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강이랑 건강단원하고 식품과학 한 장짜리 프린트 있죠?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20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묻고 앞으로 배우게 될 뭐 건축의 과학이나 화장품의 과학이나 이런 것 같이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본다고 한다면은 앞서 배웠던 건강과 식품과학 단원에서 20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이야기를 해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클래스 수업인데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날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6, 7교시에 만나면은 바로 자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일단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잠깐 일시 정지해 두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직접 웬만하면 프린트에 도움을 받지 않고 책을 보지 않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춰주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 1번부터 해서 아마 1회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른 그 주요한 과목들 웬만하면 다른 그 중요한 과목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많은 범위를 공부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그렇게 엄청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도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질병에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했는데 감염성 질병이 어떤 게 있었지? 두 가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중요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둔 거 학습지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인플루엔자, 감기, 천연두 등이 세균에 속한다. 아닙니다. 이건 바이러스예요. 2번.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통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균은 자체 증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숙주가 필요합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도 아니고요. 마지막 4번.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으며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관측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세균에 비해서, 박테리아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작으며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서야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된 특징을 RNA 바이러스와 감염이랑 관련을 지어가지고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프린트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특징들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변이가 새로운 종이 잘 생기는 변종이 잘 생기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혹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서 우리 인류를 뭐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지금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적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종과 종 사이에 장벽을 뚫고 다른 종에까지 옮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수 공통, 사람과 짐승, 공통된 감염병으로 종의 장벽을 뚫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장벽을 뚫고 종의 장벽을 뚫고 감염을 전파시킨다 라고 적어볼게요. 감염을 전파시킨다. 이런 특징을, 글씨가 이상하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아마 나온다면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질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패스트균 그리고 천연두가 나왔는데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패스트균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을 죽음에 몰게 했던 흑사병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1번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천연두, 2번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름이 차고 딱지가 앉았다가 사라진다는 거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많은 원래 유럽을 지배했던 기득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계급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4번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거는 천연두가 아니고 뭐였지? 요거는 황열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공부할 때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익혀두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은, 시험은 지금 푸는 프린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낼 겁니다. 이런 양식의 문제를 낼 거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낼 거고, 아마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풀고 있는 프린트보다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고, 한번 에이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해서 에이즈에 걸리기 전에 무엇가 걸린다고 했죠? 바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후에 시간이 지나서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에이즈가 걸릴 수 있다. HIV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HIV는 감염자를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없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2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기에도 역시 증상이 나타나요. 초기에는 열을 동반한 어떤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몸속으로 침투가 되면 감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4번이요. 감염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른 시간이 아니고 10년 정도 혹은 10에서 12년 정도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번은 틀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받으면은 50년도 이상
살 수 있을 만큼 에이지가 많은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지를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 질환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을 만큼 에이지가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5번이요.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병원에서 환자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거를 선생님이 문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몸을, 혼자가 아니고요.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촉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 생화학적 진단 방법이라고 했는데 쌤이 그 물리적인 진단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진단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생화학적인 진단 방법에는 우리가 흔히 피검사라고 하는 혈액검사 그리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했는데 혈구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많으면 몸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몸에 백혈구 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뭔가 치료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염증이 있는 걸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소판의 수가 적으면은 빈혈이 아니고 뭡니까? 혈소판이라고 하는 건 혈액 응고를 시키는 역할이니까 혈액 응고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빈혈이 아니고 정답은 2번이겠네요. 2번. 빈혈이 되기 위해서는 적혈구의 수가 적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혈장 검사를 통해 혈당량을 확인해서 등록병 등을 진단할 수 있고요. 4번도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그 다음 7번. 항원 X와 Y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시간에 따라 항체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 일단 어떤 항원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시기에 지금 항원 X가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의 항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번엔 항원 X가 다시 한번 침입을 했어요. 감염을 시켰어요. 그럼 이미 우리 몸속에 이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체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원 X에 대한 요렇게 빠른 시간 내에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하지만 항원 Y는 어떻습니까? Y에는 전혀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X와는 다르게 느린 속도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기를 볼게요. 기억. 항원의 1차 감염 시 항체가 즉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1차 침입 시에는 2차 침입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느린 속도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감염 시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2차 감염 시에 훨씬 더 즉시 항체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이요. 0에서 2주 사이에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 시에 이렇게 항체가 즉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주에 이 몸은 항원 X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8번. 약물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수면을 유도하고 불안을 억제한다.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수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아니고요. 2번. 신경안정제는 신경의 흥분과 불안 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신경안정제가 맞고요. 3번. 일상적으로 먹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나타내게 하지만 다량의 섭취에도 몸에 이상이 전혀 없다. 아닙니다. 카페인과 같은 이런 모든 약물들은 어느 정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이상이 없는 거지 많은 양을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4번.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남용이 아니고 오용이죠. 오용. 4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영양 성분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좀 줄여야겠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g당 4kcal, 단백질 4kcal, 지방은 9kcal 맞습니까? 맞는 말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영양 성분표에서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의 표기는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2번. 3번.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과 심장 및 신장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4번. 콜레스테롤은 계란 노른자와 돼지고기 등에 함유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마지막 10번. 아,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정답은 몇 번인가요? 10번 정답은 2번입니다.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게 아니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자주 마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요. 여기까지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아마 이 정도 혹은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과학은 지필고사에 대한 그런 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율 주제 보고서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서 이 자율 보고서를 완성을 해주면은요, 요거를 완성하는 게 목표야.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은 각자 시간 내서 그 다음 주까지는 끝내와야 돼요. 완성하는 게 목표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선생님이랑 이 보고서를 가지고 1대1 면담을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아마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수행평가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화장품의 과학이랑 건축의 과학, 교통과학 등등을 공부하면서 또 200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번 시간까지 온라인 클래스가 마지막이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업이 많이 지루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날 프린트 검사할 거니까 프린트 꼭 잘 챙겨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우리 얼른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 뿅.